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영화제 운영하고 있는 조용준 집행위원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냐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는 이 바람의 언덕 영화 글을 제가 써서 그 인연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감독님이 제 글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성현 감독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경 배우님 오셨습니다. 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강선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희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지인들이 다 오셔가지고 잘 심었네. 잘하셨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사실 오기 전에 한 번 영화를 봤는데 이게 한 번 볼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영화를 보시면 감독님이 숨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것 같고 오늘 이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잘 메모 있으셨다 한번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각 그 배우분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좀 바람의 언덕에서 용진 역할을 맡은 밀상 아들 이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언덕에서 한이 역할 맡은 전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한국 같은 여인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은경입니다. 네, 감독님이 너무 유명하셔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질문을 하실 만한 타이밍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저는 박수경 감독님의 영화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작이 이제 우리가 꽃 3부작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꽃, 스틸플라워, 제꽃 이 세 편의 영화를 만드신 그 흐름을 보고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 과연 감독님 영화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다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그 세 편의 그 꽃 시리즈를 만드신 이후에 이 영화를 어떤 의미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 영화를 만드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독립영화 감독이고 독립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사실은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세 편의 영화를 찍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영화를 준비하려고 할 때 계속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 때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님이 그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랑 산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2달 정도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러면 너 너무 어려운 영화 찍지 말고 그냥 쉬운 거 아침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돈을 저한테 주시고 저를 이제 새로운 영화를 찾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영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영화 보시면 영화사 이름도 그 어머니를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사 이름이 상순이에요. 어머니도 아까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름도 따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작자 이름에도 어머니가 나오는 특별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받았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만드시군요. 네, 또 조금 이어서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 작품에 그러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돈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특별히 더 느꼈던 거지만 어머님이 저와 그 엄마와 아들 관계를 넘어서서 혹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도 친구와 같은 시간을 제 어린날부터 오래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여성 인물들을 다루고 그리고 그 인물들을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게 된 것. 그러니까 여성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님의 영향은 제가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화의 모든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리 어머니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 영화 하신 분들 농담이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들려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네. 아무래도 아마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밀어주셔서 지금 감독님이 계속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 특별한 어머니와 엄마와 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정은경 배우님께서 하신 이 영분이라는 역할 굉장히 저는 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저는 지금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우리 정은경 배우님은 보면 사실 그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렇게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백수광부라는 극단의 초창기 멤버도 하셨고, 그다음에 연극 청춘 예찬의 초연 배우도 하셨고, 또 연극 관련된 그 내용을 찾아보면 엄청난 영화 그 연극 그 출연하신 작품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조금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감독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제 것부터 계속 인연을 이어가시고 계신지 그게 좀 먼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저희 제코 들어가기 전에 PD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읽었었고요. 또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갖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후에 이제 감독님이 보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시나리오를 읽었었던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뵈러 가는데 꽃무늬 원피스에 꽃가방 들고 뵙기는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뭐 역할에 제가 근데 좀 두렵다기보다 하고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역할이 그 할머니 역할이었는데 연극에서는 머리에 흰칠을 해도 그게 약속으로 되어서 가기 때문에 흰칠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영화에서는 흰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께 머리에 흰칠을 한다라는 거는 그게 관객한테 이렇게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또한 그 충청도 사투리가 있었는데 그 충청도 사투리 같은 경우에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해보니까 사투리는 제가 짧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역할로 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도 부산 사투리의 그 영화를 이제 섭외받기는 했었는데 역할이 큰 거여서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분을 쓰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게 감독님은 더 많은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제가 혹시라도 작품을 망치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조정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여쭤보면 제 것에서 보면은 그 삼순 역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김태희 배우가 철기 역할인데 어머니로 나오시는데
그 역할에서는 사실 좀 더 이렇게 전통적인 어머니 모습, 굉장히 많은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머니 모습이었다면, 사실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영부는 정말 특별한, 이제 어떤 평론가분은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엄마의 캐릭터 중에 가장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특별한 그 캐릭터를 하셨는데, 예, 이 역할을 일단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드셨는지 좀 일단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감독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엄마가 왜 엄마의 삶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엄마라는 거는 엄마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희생하는 엄마, 뭐 헌신하는 엄마, 참아내는 엄마, 이런 엄마를 했었고, 그게 엄마의 길이고 모성이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작품을 하면서 감독님이 제가 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감독님을 오로지 믿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GV를 거듭하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의 인간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뭘 말씀하셨는지 저도 GV를 거듭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노래하시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고생의 그 감성으로 그 노래를 끝까지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그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어떤 그 복잡 다양한 것을 그 배우가 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연기로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것을 이렇게 담아주시는 게 참 너무 되게 좋아 보여서 되게 인상이 많고요. 또 그런 엄마를 또 이제 정말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딸 역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선 배우님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배우님에 대해서 잘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그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영화, 그 20대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배우상을 이렇게 받으셨었는데, 그 당시로는 좀 굉장히 선이 굵은 연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영화는 좀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였던 그 배우의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한이의 역할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소통과 거짓말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라는 작품에서는 조금 세다라고 관객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캐릭터를 했어요. 뭐 게임 중독자라던가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확대하면서 사는 여자라던가. 근데 감독님께서 사실 감사했던 건 제가 연기하는 모습에서 한이 같은 모습을 사실 보지는 못하셨는데, 믿고 한이를 저에게 맡겨주신 게 저는 너무 사실 제안을 받으면서도 감사했고, 그런 전에 했던 역할과 결이 다른 인물을 만난다는 어떤 설레임이 있었고요. 근데 인물을 접근하는 마음은 어떤 캐릭터든 그게 어떤 삶을 살아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과 뭐 지금 한이를 만날 때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결의 역할을 맡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 한이의 직업이 그 필라테스 강사잖아요. 근데 이 필라테스라는 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그 교정을 하는 이제 그런 거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엄마와 딸이 그 필라테스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몸의 교정이 아니라 관계의 교정을 한다는 게 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필라테스를 오래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데에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통 배우들이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막 하다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까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활동을 했던 시즌이 있는데, 그때 제 개인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감독님께서 그걸 보신 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안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한이의 직업을 필라테스 강사로 설정하시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야 너무 감사했죠. 근데 필라테스를 또 이렇게 작품이라서 연결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1대1 수업을 많이 하고 그 선생님과 회원님이 되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한의와 연구의 관계에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몸을 바로 잡는 게 결국엔 삶을 조금 이렇게 바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딸과 엄마의 관계는 상관없지만 명분을 또 이렇게 그 설명하는 중요한 인물이 사실 이 용진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이 보면 자기 엄마지만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그 엄마를 명분을 찾아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작인 제 꽃에서 보면 철기역 맡았을 때 보면 그 박명훈 배우하고 같이 막 몸싸움하고 막 이런 장면이 좀 기억이 남아서 저는 뭔가 이 작품에서도 뭔가 몸을 쓰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몸 쓰시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몸을 쓰다가 이렇게 보면 이 연기로 그러면 또 이제 이 캐릭터 자체가 기다리고 멀리 지켜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결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연기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사실 뭐 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많은 공연들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몸을 쓰는 게 아닌 거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독님하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잖아요. 나를 가장 잘하는 게 본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본인이 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그렇지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깊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어떤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 되게 이미지적으로 되게 많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넘어서서 깊게 바라봐 주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물을 완성시켜 주신 게 사실 감독님 제 것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다들 왜 그러세요? 근데 왜냐면 이게 되게 아니 다 이게 왜 사실은 그러냐면은 왜 배우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배우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 발을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지인이 와가지고 배우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배우들한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던져서 저 사람의 그에 있는 이면들을 끄집어내서 녹아서 연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는 아니죠. 되게 어려운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여전히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근데 질문이 뭐였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감독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감독님 만세 이렇게 하고 끝내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감독님이 굉장히 배우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끝나고 다시 연락 안 하겠다는 배우들이 있다는데 감독님과 오래 가고 싶어하는 배우들이 많구나. 그래서 감독님 정말 배우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시나? 다음 주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인 거죠? 이어서 질문 하나 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보면 용진이 영분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띄엄띄엄 나옵니다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용진의 어떤 마음이 뭘까? 용진이 정말 그 영분에 대한 마음 때문에 찾아갈까?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일까? 조금은 좀 복잡하다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상속 포기서도 찍잖아요. 그런 장면 봤을 때 조금 그 감동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다양한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기할 때는 뭔가 당황스러운 거겠죠. 죽음도 갑자기 일어나고 헤어짐도 갑자기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순간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그때는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뭔가 내가 그런 거지, 비련의 주인공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하나만 없어졌으면 됐지, 왜 다음 거까지 사라지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기를 다 마치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관객과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얘는 자기 알리바이를 너무나도 충실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나는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한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어떤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어쩌면 되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는 자기 행동 규정을 짓잖아요. 누군가와 싸울 때도 그렇고 누군가도 할 때 나한테 조금 사람들이 더 동정을 줄 수 있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쩌면 얘가 더 용기 있고 용진이 그랬었으면은 어쩌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들고 마음의 벽을 두는. 근데 그 모습들이 사실은 더 평범하게 많이 다가왔었던, 나한테도 당연하게 있는 어떤 거리두기나 이런 비겁함들 속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용진이 했었던 많은 것들의 가장 큰 것들은 용진을 위해서 스스로. 근데 그거 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자기한테 그랬다고 했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안 하려고 더 밀어냈겠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 인물에서 보면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마지막 수술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 하거든요. 한 번은 첫 장면 때 한 번 하고 또 이제 다시 만나서 왜 그때 왜 하라고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용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한계랄까요? 어떤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책임회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독님께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엉뚱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보니까 첫 작품이신 그 들꽃은 18세 관람가 영화인데 스티플라우는 15세고요. 예. 그리고 제 꽃은 12세를 했고요. 바가면 등은 전체 관람가. 네, 아마 이거 물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네, 점점 그래서 관람가가 낮아지는데 다음 영화는 어디 영화 하실까 하는데 어떤 그게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떤 보면 어떤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까?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다음 영화는 틀림없이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는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알 수 없고 근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감독님의 영화가 점점 전에보다는 그러니까 초기 작품들은 사실 조금 거칩니다. 거친 면도 많이 있고 또 사실 뭐 욕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표현 폭력의 묘사 등이 많은데 점점 많이 사라진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 꽃 정도부터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영화처럼 많이 느껴졌었는데 뭐 이번 영화 뭐 더 그렇고 특히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남자 감독이 그 여성의 심리 묘사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어머니와 그 딸의 그 심리 묘사를 이렇게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것까지 하시는 거 보고 좀 감독님이 어떤 마음 안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이 아니 뭔가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다음 작품을 보면 더 확실하게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영화의 배경이 태백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로케이션들이 거의 실제 장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사실 감독님이 거의 실제 이걸 왔는데 전에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영화를 찍으셨는데 굉장히 태백
시의 정확한 어떤 그 위치 같은 게 이렇게 배경이 돼서 뭔가 그 태백시 무슨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걸 받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그걸 하고 또 어떤 느낌도 받냐면 이 영화를 보고 아 태백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혹시 이 태백시와 관련된 이 영화 찍으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온 대부분의 로케이션은 제가 어머님의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제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동네가 저한테는 뭐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더 태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러기나 몰랐다는 거고 가장 모르는 곳으로 갔고 가서 제가 첫날 숙박을 했던 곳이 햇빛 모텔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배가 고파서 갔던 곳이 24시간 감자탕집이고 그리고 답답해서 올라갔던 산이 그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고 이렇게 다 제가 다니던 곳들이에요. 그 얘기는 태백이라는 도시가 저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다 하나하나 돌이켜볼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태백이 좀 특별하고 만났던 분들이 너무 다들 좋으셔서 뭐 여기 햇빛모텔 사장님이 와 계시면 정말 한참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지금 뭐 빨래도 해주시고 지금 끝나고 돌아갈 때 30만 원을 주시면서 고기라도 사드세요 이래 하시고 저희가 눈 오는 날이 중요했는데 눈이 안 오면 안 됐었는데 눈 오는 거를 저기 가게분들이 그리고 태백분들이 다 기다려 주셨어요 같이. 눈이 어느 날 밤에 24시간 감자탕집에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있는데 사장님이 눈이 온다고 바깥에 밖에 나가 보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 써주셨고 그리고 정말 저는 몇 번 다시 갔었고 앞으로도 꼭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저희들은 외지인이었지만 정말 가족처럼 같이 맡아주셔서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은 밤에 오셔서 그분은 장선 배우님 팬이셨는데 같이 오셔서 태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같은 거를 시나리오 고쳐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밤 촬영을 늦게까지 할 때 경광봉을 들고 차를 막아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영화를 찍은 거니까 태백이 특별했고 그래요. 아마 저도 영화에 대한 정보를 해서 사실 몰랐었는데 이 바람의 언덕이 실제 매봉산에 있는 그 지역 관광 명소예요. 예,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인터넷을 치면 다른 데만 나오고, 다른 데만 거제도만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영화 이후에 바뀌지 않겠나. 그래서 매봉산 바람의 언덕 가면 영화 촬영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명소가 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태백시가 또 이런 쪽으로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좀 영화에 숨겨진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에 이제 5년 동안 간병하고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의 이름이 윤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태백에 와서 만난 그 같이 식사를 하는 그 택시 운전사 이름도 윤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나중에 이제 영화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건데 왜 감독님이 이렇게 같은 이름을 사용하셨을까? 물론 이제 영화 안에서 보면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그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좀 알려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쓸 때는 영분이 되게 보고 싶었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장면은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배우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이름을 꼭 특히나 또 두 번씩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어쩌면 영분은 떠나보내고 싶었겠지만 어쩌면 떠나고 싶은 만큼 다시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만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백에 혼자 이렇게 툭 떨어진 것처럼 온 영분을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당신은 뭐 왜 떠났냐, 당신은 왜 6번이나 결혼을 하고 어쨌냐, 당신은 왜 자식을 버렸냐 이런 아무런 판단 없이 잘하고 있어
같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쓸 때는 영분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정은경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 남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되게 감정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초기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좀 되게 궁금했는데 혹시 연기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연기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원주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우고 출발하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에 있는 어떤 휴대폰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놓고 새 출발을 한 거죠. 태백으로. 네. 예. 그런 의미로. 네네. 이제 보면 그 영부는 굉장히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저는 또 어떤 느낌을 받냐면 또 이제 그 딸에게 선물을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했다가 막상 앞에 가서 선물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장면을 봤을 때 아, 영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 이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 표현이 확실하지 않다가 다리 위에서 딸에게 정말 자기 감정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요. 또 연기하시면서 그런 영분의 어떤 그런 감정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따라가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감독님을 그냥 믿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GV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좀 감정선이 되게 어려웠겠다.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는 엄마가 정신 이상 환자처럼 보여진다. 그런 얘기도 하셔갖고 제가 발끈했었는데 저는 이 영분이라는 인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영분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인물의 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그 감정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라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인간의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좋았다고도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오늘 저기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것을 선택하는 거고 먹을까 말까 그런 고민 이런 것처럼 영분의 어떤 이 지금 그 감정은 이거보다는 더 다른 감정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두 해 계속 GV를 하면서 이게 진짜 인간의 감정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어려운 연기를 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 또 남들이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이기적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과거는 과거고 과거가 계속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생각하고 계속 우울하고 죄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루하루 매일 와닿는 그런 일상들을 열심히 살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귀여운 여자입니다.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장선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 보면 그 우리 한이라는 이름이 보면 그 기쁘게 웃으면서 한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대사 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잘 웃어요. 근데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에 보면 뭔가 그 되게 다양한 감정이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초기에 보면 그 뭐랄까 이 공황장애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그 봉투에 이렇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니까 그래서 되게 이 딸이 갖고 있는 또 복잡하다는 그런 어떤 감정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연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마이크를 좀 끄시면 네. 일단 한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이름 덕분에 계속 웃으면서 살려고 그 힘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거기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힘을 내는 방법밖에는 모르겠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뭐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한다는 건 그만큼 곁을 내주는 거고 또 기댈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이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계속 누르고 웃으면서 괜찮아를 많이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과호흡 증후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황장애 이런 과호흡 증후군이 생긴 거고 엄마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달리고 그리고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뭐 계속 웃는 게 아니라 다리 위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 사람도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럴 거 왜 왔는지 나쁜 말 하지 마라 하고 어쨌든 붙잡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풀려난 이제 그런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웃어야만 내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영분을 만났고 그 나로 만들어준 누군가를 이제 만났으니까 좀 더 편안해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올 때 괜찮아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이 한이가 이제 그 바람의 언덕에서 있다고 사진을 찍고 이런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산에 가는데 한이에게 있어서 이 바람의 언덕은 어떤 의미로 있을까요? 그 감독님께서 바람의 언덕 처음 가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산은 산인데 또 굉장히 높은 곳인데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정말 확 트인 곳이 보이거든요. 바람이 정말 아주 제가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는 엄청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처음 가셨을 때 그 바람이 내가 굳이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되게 시원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촬영 때 이렇게 특히 마지막에 바람을 맞고 서 있었을 때 너무 바람이 세서 거의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바람이 센데 근데 그 바람 때문에 더 뭔가 이렇게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일이든 다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 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한이도 호흡을 하기 되게 어려운 친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이글루처럼 텐트에만 숨어 있는 친구인데 거기는 사람도 많이 없고 거기에서만큼 계속 넓은 곳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조금 호흡을 할 수 있다. 바람의 도움을 맞아서 그런 곳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희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 사실은 이 영분과 한이의 관계에 넘어서 제가 이제 이 용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연기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배우 이제 연기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또 다른 지부를 많이 저희가 지부를 많이 해서 다른 데서 많이 저 집이 이제 용진 집이 저희 집이에요. 네, 집이기도 하고 저 침대가 저희 아버지 침대예요.
아버지가 2014년에 이제 눕게 되셨죠. 사실은 이제 저 용진이라는 인물과 저랑 좀 다른 게 그냥 하나죠. 죽음을 맞이한 용진. 저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저 침대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이제 법원을 가정법원 같은 데를 이제 처음 가봤어요. 왜냐면 이제 누군가 죽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떼러 이제 그 법원에 간 거죠. 이제 처음 가본 거니까 처음 가서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표정들을 보면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표정들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고 감정도 너무 다양하게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랑 지냈던 시간이 이제 5년 정도 됐었을 때였고 사실은 그렇게 된 상황 이후에 또 만나 뵙게 된 거이기도 하고 그냥 옆에서 그래서 사실은 용진이를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투영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진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물로서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내가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배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제 궁금한 걸 여쭤봤고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 오늘 영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운이 좋으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GV 때는 제가 이런 네 분이 다 오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몸에 이렇게 빠지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다 오셔서 여러분들 질문하면 다 답을 내줄 수가 있으시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딱 바짝 드시고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 개인적인 질문을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둘이 마지막에 그 바람의 연덕에 다시 만나면서 영화 끝나는데요. 감독님 그 인터뷰를 보면 감독님의 철학에서는 좀 거짓말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감독이 생각하셨던 감독님의 어떤 그런 어떤 고유한 다른 엔딩이 원래 있으셨었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엔딩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 장면을 찍는 곳이 그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박수경이라는 개인이 저렇게 오래 헤어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저렇게 터놨다고 할지언정 서로 둘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제가 남과 할 수 없는 혹은 제가 버렸던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일을 영화 안에서 찍게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가능한 어떤 장면이었던 건데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는 그렇게 썼어요. 만나는 걸로 지금처럼. 근데 마지막까지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장면을 찍으려고 갔는데 못 찍겠다고. 그래서 나눠서 찍을까? 한 사람은 저기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렇게 따로 그냥 끝날까? 어쩌면 산에서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랬는데 배우님들이 찍고 싶다고 하셨고 정확히 그 마지막에 마주해 보고 싶어 하셨고 근데 이제 영화가 저희 거의 마지막에 찍었으니까 영화가 이제 그쯤 되면 감독의 디자인이나 생각 같은 것들은 실은 없어진 지 오래됐죠. 오히려 배우분들이 영분 한이를 깊이 사랑했던 시간이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이
마지막 장면을 만든 거예요. 저는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면을 찍으러 올라가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찍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웃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는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건 생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스산하게 얘기하기를 저는 어쩌면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경 배우님이 그렇게 연기를 하셨고 또 그걸 받아서 웃으면서 풀려나는 모습들이 또 다시 보여지기도 해서 그래서 실은 저의 마지막 모습을 보인 것은 딱 하나예요. 두 분의 투샷을 찍지 않은 거예요. 둘을 같이 있는 풍경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관계의 회복은 피와 뼈를 다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어떤 판단과 철학을 넘어서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 되었어요. 다음 영화를 조금 더 풀려나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고마운 영화예요. 고마운 마지막이죠. 그렇지만 저는 장면이 그렇다고 굉장히 이렇게 헐리우드식의 그런 엔딩은 아니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뭐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뭐 무섭다, 두렵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렵지만 함께 가자. 그게 이제 저는 좋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이크를 전달해 준 사람 기차에서 제 끝에 네, 네, 배우분이 직접 여기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박성영 감독님 전작 제 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신작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화 잘 봤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장선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후반부에 이제 엄마가 가는 걸 붙잡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엄마는 이제 말을 좀 감정을 많이 말하는 반면에 이제 다른 그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하냐 말고는 별다른 감정을 표현을 안 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시나리오상에서 지시가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건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독님께 궁금했던 건데 그 이전 3부작하고 이번 영화하고 혹시 차이점을 둔 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정선 배우님 먼저 전달해 주시죠. 뭐 사실 감독님의 시나리오에 이렇게 배우의 동선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게 또 많이 없고 실제로 감독님께서는 촬영장에서 또 시나리오를 버려주시는데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 뭐 다시 생각한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추가하면서 촬영을 해주시는 편이라서 뭐 따로 지시는 없었지만 사실 그 장면에서 한이는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정말 다른 엄마의 리액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심정적으로 막 이렇게 말로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난 어쨌든 붙잡고 싶고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한이가 부정적인 말들을 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 한이 딴에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드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냥 괜찮다라는 말을 계속 어쨌든 엄마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히 질문을 받아도 막 몰랐었는데 최근에 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아버지께서 집을 자주 나갔다 돌아오시는 이제 아버님을 둔 친구인데요. 중학교 때 아버님이 두 번째 집을 나가실 때 본능적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평소에는 아빠랑 되게 무뚝뚝한 사이였는데 그
순간 너무 자기도 모르게 나이스하게 아빠 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단호하니까 저 사람이 단호하게 나가기 마음 먹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자기가 반대로 너무 편안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다독이게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다고 그게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 어쩌면 그때 그 한이의 마음이 그런 거였을 수 있겠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관객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네, 들어주십시오. 네. 조용준 신부님께서 써주셨던 그 저희 영화 리뷰가 있는데 한번 꼭 찾아서 읽어봐 주셨으면 싶은 것은 이 영화는 어쩌면 먼저 용서하는 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먼저 용서하는 것이란 도대체 왜 강인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고 되게 마음에 컸는데 저는 그런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한이라는 아이는 누군가를 저주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미워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영화에서 제가 이해할 때 가장 강인한 인간에 가깝고 그리고 자신의 선함으로 세상의 끔찍함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이라는 인물 안에서 그 친구가 다 보여내지 못한 것은 그만큼 혼자 지냈던 참았던 시간이 길어서 어쩌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한이가 했던 대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 말들은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들이에요. 보세요. 엄마는 나를 낳을 때 나보다 어렸잖아. 이건 싸우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안 미워 어떻게 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있어요. 이런 말들도 엄마를 앞에다 두고 그 텐트 안에서 여러 번 상상했어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영화에서 혼자 앉아서 빛을 보면서 울컥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면은 그냥 외로워서 울고 이런 거 많이 아닐 거예요. 한이는 외로운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외롭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준비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저께도 그랬는데 다시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한이는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제가 얘기할 때. 왜냐하면 아무도 가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선함으로 우리를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 저는 제 영화에 특별히 뭐 악인이나 선명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선함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 안에서 누군가가 착하면 뭔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저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신부님의 글을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전 영화들과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오죽했으면 모르는 동네 가서 오죽했으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모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예술이 다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다 찍어놓고 나니까 이건 제 그 시기에 그 나이대 여기 영화는 나오지만 나이대의 진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 각각의 영화는 그 시기에 제 영혼을 모두 담아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이해와 애정과 미움을 다 담아서 지문처럼 찍는 하나하나의 작품들이고 제가 이해할 땐 이 영화를 결국에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전 영화에서 해군과 하담은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해금이 잘 자라서 자기를 버린 엄마를 마주했으면 어떤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영화를 찍는 과정 중에 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고,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떨어진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둘을 마주하게 했고, 버려진 해금이 혹은 버려졌던 누군가가 나를 버린 사람을 먼저 더 크게 안아버리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그건 되게 아름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난 세 편의 영화는 이 언덕에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어진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더 많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작품에 탭댄스가 안 나와가지고 왜냐면 전작의 영화에도 그 춤추는 장면이 많이 나오셨는데 뭐 그게 좀 달라서 아마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저희가 특별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열심히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그 두 인물 간의 성격이 전 들으면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너무 올곧고 그런 사람이 있고 너무 한 사람은 너무나 인간적인 한 사람인데 영화를 보다 보는데 둘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둘이 좋아도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두 인물을 이렇게 엮어낼 수 있었던 적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인간 안에 있는 같은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영훈 한이가 저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영훈이 저랑 유사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은 제가 이해할 때는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영훈처럼 가족을 버리시지는 않았죠. 혹은 떠나보내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천단지를 붙이고 다니시기는 해요. 여전히 바라면도 나무 다니시기는 하고 어쩌면 저희 어머님이 많이 쓰시는 말 중에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 좀 하지 마. 내 혈압이면 당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머님은 언제나 보면 더 밝은 것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분이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되게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어머니 젊은 날부터 지금 현재 드신 순간까지 그 많은 시간에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시점도 되게 많았어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두려운 일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로 태어나지 않았고 정상순 씨로 태어나셨고 어쩌면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이 이 두 인물들 안에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을 조화라고 느끼신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달라도 그 인생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분의 배우님 또 감독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